한국 락강 페이지 정규 강좌로 준비된 강의 락강 정신분석 기원의 분절들이라는 제목을 붙인 강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락강 정신분석 기원의 분절들이라는 강의의 원래 제목은 락강 가르침의 분절들, 스카운시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자칼랑 밀레의 강의 제목이죠. 원래는 그 렁세니멈이라고 하죠. 렁세니멈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강의, 가르침 뭐 이런 뜻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그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오늘 우리 강의의 주제이기도 한데 너무 좀 우리나라 말로 가르침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유교적인 느낌도 나고 해서 그냥 락강 정신분석 이론이라고 제가 했어요. 어쨌든 자칼랑 밀레가 했던 1981년의 강의를 다시 강의하는 수업이라는 소개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수업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1981년에 자칼랑 밀레가 산디니 대학으로 들어가면서 시작했던 강의이고 또 남다른 의미가 있는 강의이기도 해요. 그 81년이라는 시점이. 왜냐하면 바로 그 해에 락강이 죽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 해에 락강이 죽었고 1981년의 상황이고 9월의 상황이죠. 바로 두 달 뒤에 자칼랑 밀레가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강의를 시작한 해이기도 해요. 그 전에도 73년부터 로기옹타시옹 락강인이라는 제목의 즉 락강적 방향성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쭉 해왔던 것이죠. 그 시절의 강의는 락강의 보호 아래, 락강의 전적인 지지 아래 락강 이론들을 분석하는 특히 세미나들을 분석하는 그러한 강의들을 해왔었던 것이긴 한데 자칼랑 밀레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듯이 락강의 세미나의 편집자이기도 하고 사비이기도 하고 독특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정신분석계나 정신의학계로부터 등장한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통 락강의 제자들은 다 한 70%의 락강의 제자들은 정신과 의사들이 많이 있었죠. 정신과 의사들이 락강처럼 이제 정신분석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정신분석 협회를 만들고 참여하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 자칼랑 밀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고등사범학교 출신이었어요. 고등사범학교라는 것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프랑스의 석학들이 공부를 하고 뭐 정치학, 철학, 특히 철학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 알투세르라든지 사르트르라든지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의 철학자, 프랑스 철학을 이끌었던 인물들이 미셸 푸코도 마찬가지고 바로 고등사범학교 출신들인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철학과 출신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락강의 제자들 사이에서는 이질적인 인물이었죠. 이질적인 인물이었는데 어떻게 락강을 만나게 되냐면 바로 세미나 10일 우리가 이 수업이 끝나면 다음 수업쯤에 여름쯤에 세미나 10일 강의 수업을 제가 다시 시작을 제의하려고 하는데 바로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나온 첫 번째 세미나였던 그 12회 수업 중에 락강을 만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수강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세미나 11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락강이 파문당한 뒤로 프랑스 정신분석학회와 국제정신분석학회로부터 쫓겨난 뒤로 병원에서도 더 이상 강의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락강의 친구들이죠. 뭐 레비스트로스라든지 알투세르라든지 그들의 힘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서 고등사범학교에서 바로 강의를 시작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죠. 자칼랑 밀레. 그리고 즉각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락강의 세미나에 가장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제자로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세미나 11의 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에크리의 출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되는 그런 인물이고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락강이 살아생전에는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락강이 파리 8대학의 정신분석학과를
미셸 푸코의 제안에 의해서 만들면서 학장으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라칸 본인은 학과장으로 임명을 스스로 하게 되고, 그래서 아주 전적으로 100% 지지하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라칸의 사망 이후에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라칸의 다른 제자들이 이제 라칸은 죽었으니 내가 라칸이다 라고 사람들이, 내가 스승이다, 이제 스승이 죽었으니 스승은 필요 없다, 스승의 세미나 같은 건 다 쓰레기통 쳐박아 버리자, 자칼라밀레 같은 인물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는 엄청난 카오스의 시대가 불과 한 달도 안 되어서 사망 이후에 일어나기 시작했죠. 바로 그 해에 알라밀레가 시작했던 강의라는 거예요. 이 강의가. 그리고 이때 시작한 이후로 2011년 이후까지 한 해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밀레가 강의를 해오고 있죠. 라칸의 세미나들, 그런 에크리들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강의를 해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국내에선 처음으로 이 강의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다루는 강좌를 개설하게 된 이유는 어쨌거나 라칸에 대해서 가장 충실한 해석자인 학자가 바로 알란 밀레이기 때문에, 자칼라 밀레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이 자칼라 밀레의 강의록은 단 한 권도 출간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아주 개방적인 방식으로 공개가 되어 있죠. 물론 프랑스어이긴 하지만 그 중에 몇몇 강의들은 미국 락강학파들에 의해서, 미국에도 상당수의 락강학파의 학자들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우리처럼 독립적으로 락강학파를 만들고 락강의 이론을 연구하는 그러한 소장파 학자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것이죠. 미국에도 많이 있고 남미에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이 스페인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제 수업에 보다 집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런 텍스트를 함께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쉬운 일은 아니죠. 다시 말해서 아직 뭐 영어로 번역된 것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니까 일단 프랑스어로 번역을 읽긴 해야 되는데, 불어를 익숙해하지 않으신 분은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운을 띄우고 집중적인 방식으로 그것 강의들 소개해드리는 이후에 여러분들의 욕망이 초과된다면 그때 가서 그 프랑스어 본을 참조해 보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텍스트에 제가 시작 부분에 첫 줄에는 라칸 칼리지 2018년 정규강좌 2라고 해놨고요. 1은 히스테리 혁명장이셨죠. 그리고 이제 2강이 바로 이 라칸 정신분석 이론의 분절인데, 그 밑에 프랑스어로 쭉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라칸님 라칸이냐면 라칸적 임상이라는 이 강의 제목이에요. 자칼라 밀레라는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1981년 11월 18일이라는 날짜가 적혀있죠. 항상 이렇게 날짜를 제가 적어 놓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텍스트에. 이게 언제 진행된 강의였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고, 이후에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서 논문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연구하시는 분야에 인용하고 싶으실 때는 이 날짜를 인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미출간 강의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는 이제 주소가 있죠. 자칼라 밀레가 강의를 했던 극장에서 했어요. 극장, 연구들하는 극장을 빌려서 거기서 했는데, 왜 그랬냐 하면 대학에서 하지 않고 왜 여기서 했냐, 대학에서 강의를 했지만 지금 이 강의는 그 대학의 담론 내에서 진행되는 강의로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으세프라고 에콜 다 코스프로디안이라고 락강이 죽기 전에 만들려고 했고, 그리고 그것을 이어서 자칼라 밀레가 설립을 해서 이어나갔던 락강 학파의 스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독립 스쿨인 것이죠. 우리 사실상 그것을 모방해서 제가 락강 칼리지를 만든 것입니다. 독립적인 대학 담화와는 분리되어서 독립적인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그런 공간을 자칼라 밀레가 만든 것인데, 그래서 극장에서 했어요. 대학 내에서 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왜 그러한 일들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학교라는 개념을 알람밀레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자료로 가면 이제 오늘의 주제가 적혀 있는데 가르침과 스승과 제자 이렇게 세 단어가 적혀 있죠. 가르침. 아무리 봐도 이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좀 유교적인 뉘앙스가 너무 강해서 거부감이 될 수도 있겠는데 다른 대체 용어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엉센유머이라고 해요. 엉센유머. 뒤에 단어가 이제 나올 테지만 가르침. 그게 어떻게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에듀케이션 교육과는 다른지에 대해서도 좀 이제 설명이 덧붙여질 텐데 다른 언어를 찾기가 용어를 찾기가 좀 어쨌든 힘들어서 일단 가르침이라는 주제로 단어를 명기해놨고 그다음에 스승과 제자. 여기서 스승은 이제 락강을 얘기하죠. 그리고 제자는 뭐 자칼랑밀레를 비롯한 우리 모두도 락강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역시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의 주제인 그 스승과 제자라는 용어 역시 우리와 같은 유교적인 사고 속에서 성장해왔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어떤 위계관 관계를 설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약강적 의미에서의 스승과 제자는 전혀 다른 걸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텍스트가 12페이지까지가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 나누어드리고 못한 부분을 그냥 훌쩍 넘어가서 읽어보시라 하고 다음에 또 다음 진도로 나가고 있는데 자, 이 강의 락강정신문서 이론의 분절들이라는 이 강의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다 할 때까지는 너무 건너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도가 굉장히 느려질 수도 있어요. 하나하나 다 짚어나갈 거예요. 그래서 뭐 요약한다든지 축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하나 다 짚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칼랑밀레의 이 강의록이 한 300페이지 좀 넘는데 어쨌든 올해 안에는 끝내려고 해요. 올해 안에는. 지금 뭐 우리는 지금 10강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10강으로 끝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강으로 끝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또 10강으로 또 10강에서 어쨌든 올해 안에 안 되면 예를 들어서 한 12월 달에 막 일주일에 한 두세 강씩 열어서 어쨌든 다 끝내려고 해요. 끝내야만 해요. 중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그런 템포로 나갈 것이다라는 것도 또한 말씀을 드리고 그게 뭐냐면 어느 하나 문제고 지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요. 추도사라고 제가 제목에 달아놨는데 실제로 이 수업을 자칼랑밀레가 락강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죠. 이 이야기를 그냥 참고로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 이번 강의는 제목이 말하고 있듯이 락강 정신분석의 이론에서 주의상스라는 개념이 어떻게 분절되어 나가는지를 주로 주목하고 다루는 그런 강의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번 강의하고 이제 다음 주 강의 이 자칼랑밀레가 하는 다음 주 강의 한 두 강의 정도에서는 프롤로그처럼 락강의 죽음과 락강 가르침의 의미 이런 부분에 대한 이론 전개가 더 많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주제는 아직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단은 인지를 하시고 강의를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락강이 죽고 난 직후에 했던 이 강의에서 밀레가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부터 사람들이 자기한테 추도사를 좀 부탁했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락강이 집계 제자니까 락강이 죽었으니까 락강이 당시에는 중에 페노메논이었죠. 어떤 현상이었어요. 프랑스에서. 그래서 락강이 죽으니까 뭐 난리가 났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저기 미디어에서 인터뷰도 요청하고 뭐 락강이 어떤 사람이냐 뭐 흔히 락강의 정체가 뭐냐 락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정신분석이라는 건 굉장히 의심스러운 실천인 것 같고 도대체 뭐냐 의학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뭐 강심술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 여러 가지 인터뷰가 있었는데 밀레가 대체로 거절을 했었다는 거예요. 거절을 했었는데 그리고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았는데 바로 한 달쯤 전에 지금 이 강의를 시작한 11월로부터 한 달쯤 전에
아르헨티나에 초대되어서 연설을 했어야만 하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추도사 비슷한 걸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거기서 보레스를 만나는 거예요. 보레스도 이제 락강도 잘 알고 밀레도 알고 있으니까 보레스와 만나서 뭐 식사를 했든지 뭘 했든지 했겠죠. 근데 그때 보레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불어로 읽어보고 제가 다시 한국말로 써있는 대로 번역을 해드리면 tel comme lui-même l'éternité le change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보레스가 불어로 프랑스어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밑에 써있지만 불멸은 그러니까 l'éternité가 불멸이죠. 혹은 불의 영성이라고도 뭐 이해될 수 있는 단어죠. 불멸은 그를 락강을 있는 그대로의 그 자신이 되도록 할 거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문장은 보레스의 문장이 아니고 유명한 문장이에요. 말라르메가 에드가 앨런 포가 죽었을 때 사후에 추도사의 형식으로 썼던 시의 첫 번째 문장인 것이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대로 그냥 보면 뭐 아리까리 하겠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는데 이런 거예요. 락강에 대해서 하도 말이 많으니까 도대체 뭐냐? 지금도 말이 많잖아요. 근데 죽기 직후에는 살아생전에도 말이 많았지만 죽은 직후에는 더 말이 많았던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 뭐냐? 사기꾼이냐? 아니면 학자냐? 의학자냐? 정신과 의사냐? 뭐냐 도대체 이 사람? 국제정신분석학회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고 파문당한 이 사람은 도대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락강이 한번 강연을 열면 막 한 1000명 이상이 우글우글 락강 강연을 듣기 위해서 응집하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 말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학자냐? 정신분석가냐? 정신의학자냐? 사기꾼이냐? 자, 그러니까 보레스가 이 문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인지는 그 사람이 이제 죽었으니까 그 사람의 명성이 이제 밝혀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이런저런 오해도 많았지만 심지어는 본인이 그런 오해를 살 만한 행동도 여러 가지를 했던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 죽었으니 그 사람 그 자체가 누구인지가 이제는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있는 그 자신이 될 거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었다면 오해의 이미지를 이리저리 덧쓰고 살아갔었던 것이라면 그 자신이 이제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밀레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에서 반박을 해요. 보레스 앞에서는 뭐 반박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부분을 반박하기 위한 논평을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락강이 불멸의 세계로 들어간 건 맞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제 락강 사후에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그렇죠? 40년이 좀 채 안 되는 시간이 지났는데, 락강의 명성은 결코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더욱더 회자되고 있고, 더욱더 연구되고 있죠. 심지어는 태평양을 건너서 그렇죠. 한반도의 남단의 이 작은 공간에서도 누군가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락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리라고 락강은 상상했을 거예요. 원래 과대망상증이 좀 있는 사람이니까 상상했을 테죠. 자, 그런데 불멸의 존재가 된 건 맞는데, 자, 그런데 밀레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락강이 실제로 그 불멸의 세계에 들어간 것은 어떤 형식이냐면 그 자신이 기표가 되었기 때문이다. 기표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의 명사가 된다. 우리 이름을 남긴다 그러잖아요. 뭐 호랑이는 가지고 그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름이라고 안 하고 기표라고 얘기해요. 그 기표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걸 significantise라고 프랑스어로 얘기를 하는데 signifiant이 이제 기표고 significantise는 기표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기표가 상당히 문제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락강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은 이제 기표 얘기가 나오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실 테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기표라는 개념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름과 기표가 뭐가 다르냐?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뜸을 들일게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자, 불멸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락강이 겪었던 몇 가지 에피소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갈게요. 예를 들면 제가 조금 전에 수업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언급했던 것처럼 국제정신분석학회 이페아라고 하죠. IPA 이페아로부터 압력을 받아서 프랑스 정신분석협회 SFP라고 해요. SFP 프랑스 정신분석협회가 락강을 파문하죠. 그게 1963년의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락강이 병원에서 쫓겨나서 고등사범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한 건데, 자, 이걸 락강이 세미나 11에서 바로 그 세미나 11의 첫 번째 강의가 거기서 시작된 강의인 것이죠. 그리고 그 강의의 제목이 파문인 거예요. 락강이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파문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스피노자 이야기도 해요. 스피노자도 파문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그 반열 위에 올리기 시작해요. 파문이 얼마나 진리와의 관계에서 필연적인 사건인지를 암시하기 시작을 하죠. 왜 파문당했는지는 뭐 의견이 분분하지만 뭐 예를 들면 락강을 파문시켰던 가장 두드러진 이유를 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뭐 분석 시간을 가변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가변적으로 했다는 건 짧게 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돈을 내고 왔으면 50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50분 해주고 어떤 사람은 5분간 해준다라는 거죠. 뭐 이런 것 때문에 락강의 분석을 인정할 수 없다. 그 사람 보고 정신분석가들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국제정신분석협회에 압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프랑스 정신분석협회. 프랑스 정신분석협회는 락강이 만든 것인데 락강을 쫓아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그냥 변명거리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가변적 정신분석 시간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가변적인 그런 정신분석 시간을 했다고 쫓아낼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협회 회장을 그럴 수는 없는데 락강이 강의했던 내용 자체가 너무나 이질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국제정신분석협회와 이질적이었는지를 지속적으로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게 될 텐데 상당히 급진적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어요. 급진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정치적인 입장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급진적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얘기냐? 왜냐하면 무슨 정치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오늘 수업이 진행되어 나가면서 결국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정신분석이라는 것, 혹은 의료 행위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행위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되고 그렇다면 락강이 어떻게 해서 그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행위들 속에서 급진성의 태도를 그쪽의 위치를, 그쪽의 포지션을 취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해도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잠깐의 여담이었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락강이 기표화되었다는 것인데 기표는 이름과 어떻게 다른가 하면 기표는 여러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표와 기의라는 것이 한자를 이룬다라고 언어학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기표는 그냥 단어의 물질성인 거예요. 그리고 기의는 그것이 파생시키는 의미인 것이죠. 그게 기표와 기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 이름이 백상현이잖아요. 백상현 그러면 그것 자체로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제 강의에 들어오셨으니까 제 이름을 알고 있는 거지 제가 어디 지하철에서 누구랑 어깨를 툭 부딪혔는데 기분이 나빠서 야 나 백상현이야. 그럼 그 사람이 알게 뭐예요. 그 단어만 가지고는 아무 의미도 전달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단어 자체가 그 사람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는 귀에 들리죠. 물질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칠판으로 쓰면 어쨌든 여러 가지 뭐 획이 등장하니까 그 투박한 획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지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물질성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것이죠. 그게 기표예요. 그게 기표인데 대부분의 기표는 기의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최소한 제가 나 백상현이야 라고 말한다면 이게 이름만 하는 것이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표와 기의에 대해서 과거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게 항상 1대1 대응하고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언어학이었어요. 과거에. 소시를 이전의 언어에 대한 관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의미가 더 우월한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했어요. 단어에 달라붙어 있는 그 기표라는 물질성에 달라붙어 있는 의미가 그 기표를, 그 단어를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수시 언어학이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었고, 그 이후에 많은 철학자들이, 특히 언어 철학자들이 의미란 효과일 뿐이고 기표가 더 강력한 시스템을 구성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표는 계속 살아남아서 의미의 옷을 바꾸어 입는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게 한국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모두가 그 단어를 매일매일 발음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대박이라는 단어잖아요. 대박이라는 단어는 요즘에 전혀 다른 의미로 쓰여지고 있죠. 20년 전과는. 20년 전에는 대박이라는 단어는 사업에 성공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사업에서 대박 나기도 하지만 누가 망해도 대박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표라는 그 단어가 세월의 흐름과 사람들의 그런 언어 활동에 따라서 자신의 기의를 바꾸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표가 결국은 기의의 그러한 고착된 상태를 흔들 수도 있어요. 기표 때문에 의미가 고착되기도 하지만, 고착된다는 건 안정화되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의에 의해서 또한 그 기표에 의해서 기의의 세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시죠, 시. 시를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의미들의 세계가 흔들려서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 의미들의 세계가 폐기되기도 하는 그런 현상들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밀레가 락강에 대해서, 락강은 기표화되었다라는 것은 일종의 불멸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맞는데, 다시 말해서 육신은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락강이 남긴 그 세미나의 단어들, 에크리라는 책의 단어들, 그리고 락강이 발표했던 많은 논문들의 그 단어들이 기표화되어서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표가 되어서 고착된 의미를 흔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락강이 불멸의 세계로 들어갔고, 그래서 기표화되었다는 것은 락강 그 자신이 된다는 말과는 대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락강 그 자신은 뭐예요, 여러분? 굉장히 플라톤적인 개념이에요. 그 자신이라는 개념은. 여기서는 리멤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힘셀프가 됐다는 것은 고유한 그 자신의 무언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진실을.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몰라주잖아요. 죽으면 그것 자체가 된다라는 게 지금 보레스가 말했던 그 문장의 의미인 것이잖아요. 근데 그 자신이 뭐냐면 기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의.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우리가 잘 몰랐지만 분명히 이제는 죽었으니까 알려질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 락강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둘러싼 다양한 기표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기의로서 간직하고 있었던 아주 고유한 의미가, 플라톤이라면 이데아라고 불렀을 그것이, 존재가 이제는 드러날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레스가 보여주었다면, 여기서 밀레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신은 없다라는 걸 오히려 락강의 기표들이 보여주게 될 거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조금 난해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쉽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논문 하나 쓰고 죽었어요. 한 장의 논문을 쓰고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 논문을 보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예를 들어서 별거 아닌 놈이었네. 자, 그럼 논문이 기표잖아요.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죽고 나서 이 논문이 발견되었는데, 사람들은 대체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뭐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논문을 보고 뭐야 이거, 이 사람 모르겠는데, 이걸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더 파괴되는데, 자, 그런 논문이 발견될 수 있잖아요. 그때 그 논문은 기표로 기능하는 논문이 된다는 거예요.
흔드는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락강의 텍스트를 통해서 락강을 만나게 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락강은 자신에게 부여된 어떤 고유한 의미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도록 자신의 텍스트들을 조직해 놓았고, 그래서 죽은 뒤에 락강에 대해서 더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리에스처럼 리멤 그 자체 힘셀프를 알게 될 것이라고 희망하게 되었지만, 그 락강의 텍스트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자칼라 밀레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락강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락강은 기표가 되었으니까 락강은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미와 해석들을 해치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밑에 그 다음 페이지에 이 페이지에 이렇게 써놨죠. 락강 콩트 류멘이었었어요. 즉 락강 자기 자신에 반하는 락강. 락강 against himself라고 써놨죠. 자, 우리가 정체성이나 동일성과 같은 것을 가정할 수 있다면 락강은 자신의 텍스트들, 자신의 기표들을 남겨놓음으로써 그러한 정체성을 파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락강적 특성이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그러한 경향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정체성이 더 확고해지죠. 죽은 뒤에 그 사람들의 작품들이 다시 편집되어 나오고 그 작품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걸 말하고자 했는데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는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했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정체성이 점점 더 확고해져요. 그게 바로 보레스가 말했던 바예요. 락강이 이제 죽었으니까 오해의 안개가 걷히고 그 자신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바인데, 밀레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락강의 텍스트의 특성은 그런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락강에 관련된 정체성이라는 건 뭐냐면, 왜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우리가 정체성, 동일성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건 의미가 고착된다는 거, 의미가 고정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고착을 오히려 흔드는 게 락강 기표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정체성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면 락강 정신분석에서는 그걸 상상계적 효과라고 불러요. 상상계적 효과. 즉 의미가 고착되는 것, 상상계적 욕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동일시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락강의 텍스트는 바로 그러한 상상계적 효과를 파괴하는 실제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 수업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좋은 거야? 여러분, 좋은 건가요? 여러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알아볼 수 있는 것이 혹시 좋은 게 아닐까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당신 그런 분이시군요 라고 명백하게 이해하면 그게 좋은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참 모를 사람이네 라고 말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저는 지금 두 번째가 좋은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락강이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잖아요. 자, 먼저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것은 좋은 건 아니에요. 정신분석을, 락강학파의 정신분석을 좋은 걸로 보지 않아요. 제가 아주 부드럽게 말해서 좋은 걸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상당히 소외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으로 당신의 존재를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고착시킨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러한 이해 바깥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검열을 통해서 이질적인 것에 접근할 때 스스로를 비난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락강의 윤리학이나 정신분석의 구조 속에서, 태도 속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하면,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게 되는 단계예요. 그리고 남들도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해서 파악할 수 없게 되는 단계인 것이죠. 즉 남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의 존재가 잘 사로잡히지 않는 어떤 유형적 사건의 시간을
이상적인 순간으로 봐요. 일종의 공백이 되는 것을 이상적 순간으로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존재가 다른 무언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접근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불안해서 그걸 견디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 정체성의 규정자가 내 스스로가 아니고 타자의 권력이라는 것을 모른 채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단계는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락강 아까의 정신분석은. 그리고 락강이 이제 죽었잖아요. 바로 2달 뒤에 지금 죽은 거잖아요. 락강의 그 죽음에 대해서 밀레는 그러한 방식으로 추도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락강 당신은 지금 우리의 고정관념으로부터 빠져나가게 되었고 그 빠져나가는 것 자체가 당신의 불멸이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멸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락강은 스스로의 불멸성을 획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일탈하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보통 죽으면 어떻게 하나요? 동상을 세워주잖아요. 동상을 세워주고 설립을 해주는 뭔가를 인스티튜션 해주잖아요. 조금 전에 나오겠지만 그 인스티튜션, 앙스티튜션이라고 하는 개념, 설립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후에 도래하는 추도사의 효과라면 그 추도사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설립해 주는 것이잖아요. 락강에게 어울리는 것은 데스티튜션이라는 거예요. 즉 탈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신이 평생을 자신의 존재를 탈립시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정립은 타자에 의해서 권위가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모욕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걸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락강은. 자,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써놨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락강 시니피컨티제라고 프랑스어로 써놨죠. 이게 기표화라는 단어예요. 기표화. 시니피컨티제. 시니피언이라는 것을 동사화시키고 그것을 다시 활용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밑에 밀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써놓고 번역을 해놨는데 Le signifiant ne peut pas fonder comme tel une identité라고 써놨는데 기표는 그 자체로 정체성을 정립할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기표는 정체성을 정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 Le signifiant은 differencie라고 지금 밀레가 이야기해요. differencie는 뭐냐면 영어로 different라는 단어 있잖아요. 분화시킨다는 거예요. 차이를 만들어내고 뭔가 고정시키기보다 더 잘게 파편화시킨다는 것이죠. 분화시킨다는 거예요. 기표는 그렇게 계속해서 의미들을 흔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의미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표의 운동이 잠시 정지되는 순간 우리는 의미가 고정된 것처럼 느껴져요. 그걸 이동티테가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 실제로 그 기표는 스니피어는 그런 역할보다는 오히려 디페홍시에를 한다는 거예요. 분화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락강은 기표화되었기 때문에 정체성의 이미지 안에 들어가는 대신 계속해서 의미들을 분화시키고 의미들을 파편화시키고 생산해낼 것이라는 것. 그게 기표의 고유한 역량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기표화된 것이 그 자신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기표화된 것은 락강이잖아요. 그러니까 락강은 자기 자신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의 정체성, 이던티테를 갖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락강을 깔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락강은 이제 대타자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대타자라는 것은 상징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상징계라는 단어도 락강의 이론의 여정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게 돼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대타자는 그냥 기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때는 이 상징계가 폐쇄적인 것으로 의미되던 시기도 있었던 것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상징계는 대타자는 상징계라기보다는 기표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락강을 잘 아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 때문에 혼돈을 겪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상징계가 언제는 이런 식의 의미를 갖고 이후의 시기에는 이런 의미를 갖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락강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뭐냐? 왜 이렇게 자주 바꿨냐? 자꾸 틀려서 이렇게 고친 거냐?
그 락강은 엄격한 이론가가 아니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브루스 핑크가 쓴 뭐 락강의 주체 딱 있고 이건 이거야. 대상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딴 소리 하면 내가 가서 반박할 거야. 그때 제 강의에서 대상이요. 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브루스 핑크가 이렇게 말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락강은 자신의 개념을 계속 변화시켜요. 심지어는 완전히 대입되는 것으로 바꾸기도 해요. 왜 자신의 이론을 그렇게 정립하려고 안 하고 앙스티튜션, 즉 설립하고 정립해서 영원하게 만들려고 안 하고 자꾸 파괴하느냐, 자꾸 이질적인 것을 만들어가면서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느냐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 기표는 그 자체로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분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락강은 자신의 텍스트를 기표로서 대했다는 것이죠. 즉, 그 단어와 개념들이 스스로 살아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지 자기가 소유해서 이 A는 영원히 B라는 걸 의미해야 돼 라고 고착시키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혹은 락강이 모색하고 강조하려고 했던 부분은 바로 그런 변화 가능성이야말로 기표가 가진 고유한 역량이고 그 기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할 수 있는 방향과 양식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락강의 이론은 근본적으로 다른 철학자들의 이론과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고 락강의 텍스트를 읽지 않으면 항상 배반당하고 흔들리고 아주 자주 화가 나게 되죠. 이제 여러분 곧 에클이라는 텍스트를 읽게 되실 거예요. 뭐 번역이 되어서 나왔다고 하니까. 2번 화가 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화가 나죠. 번역이 왜 이래?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영어를 번역한 거래요. 이게. 제가 다른 속에서 말씀드렸지만. 프랑스어를 번역을 하지 않고 영어본을 번역했다는 것 때문에 번역이 그렇게 예상컨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꾹 참고 읽는다는 거죠. 그런데 번역이 왜 이래가 아니라 락강이 왜 이래?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텍스트에서 그 에클이라는 텍스트에서 분명히 10페이지 뒤에 썼던 논문의 개념과 10페이지 앞서 썼던 논문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충돌하고 그런 부분들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주의 깊은 독자들은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되면 이 밀레의 강의에서도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다 보면 굉장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 락강도 그 에클이라는 텍스트를 편집하면서 분명히 그 혼란들을 감지하고 있었다는 건데 그걸 고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표가 언제나 똑같은 의미를 지시하고 가리켜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락강은 이제 대타자가 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것이 바로 락강이 1980년에 세미나 디솔루션, 즉 해산이라는 세미나에서 자신의 죽음을 환기시키며 표현했던 바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은 모든 사람이 그러하되 결국 대타자가 될 것이라는 말이죠. 자, 그것은 대타자로 변환되는 것이고 여기서 문제시되는 것은 그 자신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즉 다시 지금 계속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락강은 자기 자신이 될 생각이 없고 죽어서도 그걸 목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기 직전에 했던 세미나 1980년에 해산이라는 세미나를 하면서 거기서 분명히 표명했다는 거예요. 나도 남들처럼 대타자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기표, 나도 기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밀레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락강이 죽고 나서 기표가 된 것, 즉 대타자가 된 게 아니라 죽기 이전에도 이미 조금씩 그렇게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락강이 말기에 가면 조금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워낙 이상한 사람이었기도 했지만 말기에 가면 더 이상해져요. 마지막에 했던 세미나들은 초기에 했던 세미나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론적인 대립이 굉장히 강해져요. 10년 전에 한 자기의 세미나의 이론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이게 사실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할 정도로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제자들이나 다른 학자들이 질문을 하고 지적을 하면 락강이 자 이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저처럼 락강의 기표는 뭐 하나의 의미를 지자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설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설명 안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들은 약간 열받게 하는 그런 대답들을 해요. 원래 락강이 그랬는데 그런 경향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락강이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텍스트를 자신이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을 더 많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읽고 라는 식으로 기표들의 영능을 그대로 풀어놓으려는 경향을 더 많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미 대타작동식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표들에 대해서 방어하고 일관성을 부여하고 정체성을 고수하려는 시도를 점점 더 안 하게 된다는 것이죠. 보통은 방어를 하죠. 뭐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일관된 방식으로 강의를 하는데 누군가가 이제 그 부분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럼 방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최소한 이게 강의 형식을 띠기 위해서. 근데 락강은 사실은 그렇게 안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고 후반부에 갈수록 더욱더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우스갯소리지만 한국에서 락강 연구하시는 분이 그걸 흉내내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학회 같은 데 가면 동문서답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락강을 흉내내면서. 근데 그건 락강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락강 정도 되면 하셔도 되는데 아직은 아니라면 그냥 그건 흉내처럼 보이는 것이죠. 약간 동문서답으로 선문답을 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그것의 효과가 일어나려면 그런 식으로 반응해야 돼요. 듣는 사람이. 근데 락강이니까 그런 방식으로 반응을 했던 거예요. 제자들이나 청자들이. 근데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비웃는 사람이 있다면 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거죠. 이 부분은 뭐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결국 질문과 응답의 문제이기도 해요. 질문과 응답의 문제. 질문을 통해서 락강에게 제시되는 내용은 락강은 사실상 평생 단 한 번도 제대로 대답해 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질문으로 등장한 기표들의 영능 또한 중요한 영능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미로 사로잡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상 선문답도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기능을 하죠. 다시 말해서 질문자의 욕망이 응답자에 의해서 소멸하지 않도록 질문을 보존해 주는 것이죠. 이게 락강이 하는 태도예요, 사실상. 자, 어쨌든 그 부분은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 테니까 잠시 적어두고. 자, 락강은 다시 한번 들어와서 기표의 영능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표가 주체성이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한계를 넘어서도록 하는 그러한 전략을 보여왔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밀레가 추도사와 같은 그러한 내용들을 일단 언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더 강화되어서 사람들이 더 얼떨떨하게 돼요. 사실상. 도대체 락강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특히 락강이 정신분석 의세프라고 하는 에콜 딜라 코스 프로디안이라고 하는 에콜 프로디안 빨이죠. 의세프가 아니라 에콜 프로디안 의에페 에콜 프로디안 빨이라고 하는 락강이 세운 락강이 파문당한 뒤에 세운 자신의 락강 학파인데요. 그 협회의 회원들이나 모두가 사실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누군가 그런 협회의 수장이라고 한다면 사실 락강밖에 없는 거죠. 락강의 카리스마로 세워진 그 학파라고 할 수 있다면 락강이 와서 뭐 우리나라로 친다면 회식도 좀 하고 와서 대화도 좀 하고 다독거리고 사람들하고 만나고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끌고 갈게 이런 얘기를 해야 결속이 강화되는데 락강이 뜬금없는 그런 선문답 같은 얘기만 하고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원래 프랑스에서는 회식 같은 거 안 하지만 더욱더 불안해지는 거죠. 그 제자들이. 더 많은 질문을 하고 더 우리가 더 나아갈 방향은 어디인가 뭐 이야기를 하는데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해주고 또 질문을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에 응답하게 만들지 않고 응답을 응대하지 않고 오히려 질문을 키워나가는 방식으로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의 공백 속에 그 질문자를 던져넣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한 분열이 일어나요. 실제로 그 락강화파에. 근데 그 분열에 대해서 락강은 별로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천년만년 갈 학회도 아닌 거고, 놀랍게도 작가랑 밀레를 중심으로 학회가 지속되어 갔어요. 수십 년간 지금까지도 지속되었고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락강이 죽는 그 순간에 거의 폭발처럼 그런 분열의 그런 현상들이 더욱더 가중됐죠. 그리고 나서 죽고 나자 사람들이 실제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됐다라고 해요. 술라제. 지금 거기 제가 써놨잖아요. 술라제. 안심이다. 이제 다 끝났다. 라는 걱정도 끝났고 기대도 끝났고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술라제라는 단어를 기자가 이야기하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실제로 락강의 제자가 인터뷰를 하고 일간지에 실렸던 그 단어예요. 락강의 죽음 이후에 안심이다라는 대문짝만한 표지의 타이틀이 붙은 신문지가 돌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밀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락강이 계속 흔들던 그 상황이 끝난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끝난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술라제 안심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밀레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제 시작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락강의 텍스트를 내가 끝까지 해석하는 작업을 멈추지 않겠다는 거죠. 텍스트를 해석한다는 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고정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유형을 불러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르지 르클레어 같은 락강의 제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락강 죽었으니까 이제 락강이 원하던 대로 락강을 소멸시키자라는 거예요. 락강이 죽는 순간 이렇게 얘기했대요. 수옵스티네, 수지스파레. 나는 고집스럽고 사라져간다. 라고 죽는 순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죽을 때도 락강 같은 말을 하고 죽었잖아요. 근데 르클레어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라지도록 놔두자는 거예요. 그리고 락강이 프로이트로 돌아가기 전에 좋아. 락강을 확 지워버리고 다시 본질로 들어가서 프로이트에 집중하자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었어요. 이 락강 학파를 폭파시키기 위해서. 흔들고 다 특히 이제 사실은 밀레를 공격하기 위해서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밀레는 이질적인 존재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단지 이질적인 것만 아니라 엄청난 질투를 불러일으킨 존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락강에게 갑자기 등장해서 락강이 전적인 힘을 얻고 모든 세미나의 편집권을 갖게 되고 그 락강 파리 프로이트 학파의 수장에 거의 버금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을 때부터 엄청난 질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공격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한 르클레어가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안심이다 이제 끝났다 락강 끝났으니까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락강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리고 락강에 대해서 다시 강의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호반복하지 말자. 뭐하러 죽은 사람 얘기를 다시 하냐. 그 사람 강의 수십 년만 들었으면 되지. 그걸 또 뭐하러 강의를 하냐.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밀레가 바로 그 시점에서 2달도 지나지 않아서 본격적인 락강 강의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유령을, 그러니까 락강의 시체는 묻었지만 락강의 유령은 우리가 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기표들은 계속 우리가 불러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결국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락강은 이해되었는가? 라는 것. 락강은 이해되었는가? 락강의 죽음과 함께 락강 그 자신이 되었는가? 라는 것은 락강은 이해되었는가? 라는 질문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밀레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해하는 개념을 통해서 한마디로 덧붙이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해는 뭐냐? 정신물리학에서 이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가 누구를 이해했다, 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안다라는 건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고. 이해라는 건 이질적인 존재를 나의 영토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규범으로 분절하고 파악하는 거. 이게 이해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해당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해당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이해당했다, 이해됐다라고 말한다는 건 타자의 언어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존재가 분절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이질성이 사실상 축출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됐다라는 것이 좋은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차이가 소멸됐다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콩펑으로다가 썼는데, 콩페언시온이라고 썼는데, 완전히 잡힌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사로잡힌다는 뜻인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이해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락강은 평생을 사실상 발버둥 친 것이고, 죽고 나서 그를 이해했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자들에 대해서 밀레는 지금 택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은 락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건 역시 밀레가 한 얘기는 아닌데 제가 더 붙이는 논평인데 락강 이펙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락강 이펙트라는 건 락강 효과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의 기표가 우리의 이해를 흔드는 효과라는 거예요. 그게 락강에게 가장 고유한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 자신이라고 불리워지는 이해의 정점으로부터 영원히 탈주하는 운동이 락강의 기표가 보여주는 운동이고 그러한 방식으로 락강을 이해하는 것, 그러한 기표를 불러내어서 우리의 고착된 이해의 세계를 흔들려는 것, 자, 이게 밀레 강의의 이데올로기라면 이데올로기라고 부를 수가 있고 그것을 다시 해석하는 저의 강의의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지금 강의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문학 강의하고는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강의에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마디 더 덧붙여야 돼요. 밀레 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리멤이라는 단어, 힘세이프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리멤이라는 단어가 락강이 다른 방식으로 한번 쓴 적이 있다라고 자신의 강의의 방향을 살짝 틀죠. 그래서 4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밑에 분석가를 고민하는 것은 그 자신뿐이다 라는 명제가 지금 밀레에 의해서 다시 환기되고 있는데 이건 락강이 한 이야기예요. 락강이 한 이야기인데 언제 했냐면 1970년에 그 으세프가 아니고요. 제가 잘못 썼어요. EFB예요. 에콜 프로디안 드 파리에서 1970년에 락강학파의 이제 학회였던 거죠. 연설을 해요. 그리고 그 연설문이 오트레클이라는 다른 아더와이클이라는 책에 실려 있어요. 308페이지에 실려 있는데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분석가들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인데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프랑스어로 적어놨잖아요. 라날리스트 느소토리스크 드 리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아날리스트는 즉 분석가는 자기 자신에 의해서만 인증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밀레가 이것에 대해서 자, 이 원칙은 사회적 정복의 정치학이고 국가 권력의 대표하는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강의에서. 수백성 소시알이라는 거예요. 정복적, 사회적 정복의 어떤 의미를,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부부화됐다. 국가 권력에도 대항한 어게인스트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명제라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여러분 분석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떤 협회를 만들고 공인된 인증의 어떤 자격증을 부여받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그냥 난립하는 거죠. 그냥 민간 자격증이 난립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뭐 분석한다고 분석실 차려놓고 자격증 하나 없어도 어떤 사실상의 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국가 공인 자격증은 임상과 심리사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 외에는 즉 심리학자들 외에는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당연히 민간 자격증일 뿐이고 누가 인증해 주는지에 대해서 되게 불분명한 상태인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상 그러한 치료가 의료의 영역으로 접근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그것을 규정하기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도. 그래서 이 공인 인증의 문제가 항상 예전부터 질문이 제기되어 왔었어요.
국가 자격증을 그 심리학자들처럼 프랑스에서도 심리학은 국가 공인 자격증이 있는데 임상 심리사 자격증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 만들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고 락강도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자기 의견을 표명하고 그러긴 했었는데 그러한 대화들의 와중에 아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분석가가 어떻게 되냐면 남들이 나에게 분석가가 될 수 있다라고 뭔가를 인증해주는 절차가 아니라 그 자신에 의해서만 인증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고 그럼 누구나 다 된다는 거야? 이거 무슨 의미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밀레가 덧붙이죠. 이건 그냥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이 그렇고 실제로 누군가가 1인칭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자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리멤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라나니스트, 느스토리스트, 리멤이라는 것은 즉 리멤, 그 자신만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인증해줄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이 리멤이라는 단어가 만약에 조금 전에 보르헤스가 말했던 그 리멤, 임힘셀프라는 개념처럼 오인된다면 자, 이렇게 말하는 누군가를 그냥 그야말로 자기만족에 빠진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났으니까 누가 나를 인정해? 아무도 인정 못해. 내가 이렇게 공부도 했고 이런 책도 읽었고 내가 이런 경험도 있으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걸 알아줘야 돼. 남들이. 그러니까 그걸 내가 남들에게 알아달라고 말을 할 수 있어도 이걸 포기하고 남한테 나의 자격을 인정받는 것은 말도 안 돼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그건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라는 거예요. 그 리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힘셀프는 아까 보레스가 말한 그 힘셀프가 아니라는 거죠. 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다른 것일까? 자, 우선 먼저 락강 정신분석의 특징은 대타자, 지금 말하는 대타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락강은 대타자가 되었다라는 그 대타자가 아닌 거예요. 조금 더 보수적인 의미의 대타자인데 사회적 권력의 어떤 환상을 그야말로 환상으로 봐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인증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를 원칙론적인 차원에서는 엄밀하게 이론적인 차원에서는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다시 말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망 중에 인정 욕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인정받다, 호크네성스라고 하는데 프랑스어로 그 인정의 욕망이 인간에게 가장 고유한 욕망 중에 하나인데 인정받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인정을 아버지에 가까운 사람한테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서 아버지라는 것은 추상적인 아버지를 의미하는데요. 가능하면 더 높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 그런 사진 막 찍는 거, 개인하고 찍은 사진 걸어놓고 뭐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 걸어놓고 이런 사진 걸어놓으면 내가 인정받았다는 걸 제시하고 과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 자격증도 뭐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 자격증을 다 뒤에 걸어놓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인정에 대한 욕망이야말로 결국 주체라는 그 사람의 누군가의 정체성을 가장 소외시키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군가의 정체성을 결국 타자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규정당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락강이 생각하는 주체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으로 인정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국 그 공동체가, 그 사회가 그 사람을 규정하는 방식의 한계 바깥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석가의 욕망은 그런 타자의 인정 욕망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석가의 욕망이 타자에 대해서 타자가 자신을 규정해주는 그러한 힘에 의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분석가의 욕망을 통해서 내담자의 욕망이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환자는 분석실에 들어와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게 내담자가 처음에 분석가에게 바라는 바예요. 내가 이렇게 아파요. 내가 지금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죄책감을 느끼는데 좋은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이게 사실상 내담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담자는 분석가를 아버지처럼 생각해요. 전이라고 부르죠.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분석가에 대해서 인정받으려고 해요.
타자의 권위 있는 타자에 대해서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 아픔을 혹은 내 자랑스러움을 인정받고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분석가가 분석의 끝에 가서 당신이 이제 나왔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이 이제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반적인 심리치료에서는 그런 작용들이 반복될지언정 정신분석, 락강합의 정신분석은 그러한 과정을 결코 실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권력을, 그러한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자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정신분석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락강이 사후의 기표가 됨으로써 어떻게 자신의 고착된 정체성을 벗어나려고 했는가를 설명하면서 암시해 드렸던 것처럼 정신분석에서는 내담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내기를 원해요. 타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타자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가 그 권위를 창안해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거를 원하기 때문에 분석가 스스로도 그러한 욕망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석가가 된다는 것은, 분석가로서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내가 뭐 이런 학교를 다녀서요, 내가 뭐 이런 협회에 소속되어 있어서요, 내가 이런 자격증을 따서요, 내가 의사니까요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라고 해도 혹은 임상심리사라고 해도 내가 이 자격증 때문에 나는 정신분석가로서의 권위를 가진 것이에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과 아무 관련이 없이 오로지 그러한 모든 타자로부터 온 다양한 정체성의 표지들을 거부하는 어떤 특정한 지점, 그 모든 걸 초과하는 지점에 근거해서만 분석가는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리멤의 의미라는 것이죠. 즉 임셀프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타자에 의해서 포착되지 않는 지점으로서의 일종의 공백으로서의 그 자신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밀레가 이렇게 얘기하죠. 사회적 관계망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것에 의존해서 권위를 부여받으려는 모든 행위와 욕망을 정신분석은 거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레가 분명히 언급을 했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걸 강요하는 순간 갑자기 수강자들이 그래요? 그럼 나 일어날래요. 감이 들어서 그래. 나는 내가 나를 인정할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원칙이고 실제로 누군가가 1인칭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면 좀 우스꽝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분석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협의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어쨌든. 그래서 그 협의체를 이렇게 얘기하죠. 반사회적인 자들의 사회적 협의체라고 불러요. 6페이지 밑에 있는 내용인데 민 아소시아시옹 다소시오라고 해요. 아소시오는 뭐냐면 반사회적인, 폐사회적인, 그러니까 사회적이지 못한,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계망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형용사를 의미하는데 그러한 힘을 얻고 흐름을 갖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락강학파의 정신분석협회는 반사회적인 자들의 사회적 협의체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혹은 탈릭자들의 정리체라고도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밀레에게는 락강이 협회를 만들고 학파를 만들어서 실천해 왔던 여정을 가장 잘 보여주었던 면모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락강은 도대체 사람들을 모아서 뭘 하려고 했는가? 락강은 사회적인 관계에 의해서 규정되는 욕망에 반대하는 욕망의 주체들을 모으려고 했던 거예요. 초과하는 욕망의 주체들인 것이죠. 지금 주어지는 욕망의 수로와 흐름들, 우리에게 강제되는 욕망의 수로와 흐름들, 혹은 분석가들에게 강제되는, 왜냐하면 분석가도 역시 사회적인 주체들이니까 분석가들에게 강제되는 역할이라는 게 있죠, 분명히. 그 역할, 혹은 정신의학자들에게 부여되는 역할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걸 초과하는 욕망을 가진 자들, 즉 반사회적인 욕망을 가진 자들의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려고 했던 게 락강의
평생의 사업이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러한 일들이 전 세계에서 퍼져나가고 있죠. 전 세계에서.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각각의 유럽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물론 당연히 있고 한국에도 있어요.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있는 장소 바로 그 장소일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텐데 락강 학교도 있잖아요. 예, 저도 한때는 열심히 나갔는데 요즘 잘 안 나가요. 락강 학교는 락강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락강이 생각하는 락강 정신분석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정립해낼 수 있는 비정립적 주체들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즉 공동체로부터 빠져나가는 자들의 공동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좀 위로 돌아갔어요. 만약 분석가를 고민하는 것이 그 자신일 뿐이라면 분석가를 만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밀레가 이제 다시 이렇게 언급을 해요. 자, 분석가를 만든다는 것은 making analyst라고 번역해 볼 수 있는데 fair analyst라고 말을 해요. fair는 make라는 뜻이 만들다. fair analyst는 쌍스티튜의 아날리스트와는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앙스티튜션은 인스티튜션이고 정립한다는 뜻이죠. 한 분석가가 정립되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분석가는 만들어지는 것이 정립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석가는 정립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데스티튜션이라고 불러요. 즉 탈립이라고 불러요. 인스티튜션에다가 부정의 접두사를 붙여서 데스티튜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분석가는 그렇게 탈립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자, 결국 정신분석이 뭐냐면 욕망을 다루는 직업이에요. 욕망을 다루는 직업인데 이런 거잖아요. 정신분석을 찾아가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욕망이 너무 충동적이에요. 내 욕망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욕망이 없어요. 우울증이죠. 제가 좀 비정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울하면 욕망이 남들처럼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욕망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내 욕망이 뭐랄까요? 남들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서 나에게 여러 가지 고통을 주거나 죄책감을 주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욕망의 흐름을 가지고 가면 분석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 욕망이 이게 올바른 욕망인가요? 아니면 잘못된 것이라면 말 좀 해주고 어떻게 잘못됐는지 얘기해주고 그걸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좀 인도해주세요. 자, 이게 정신분석가에게 내담자가 원하는 바예요. 물론 정신분석가에게만 그런 거 아니라 정신과 의사에게 가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욕망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내가 통제가 안 되고 이상하게 느껴지니까 이걸 좀 어떻게 해달라. 약물을 주던 뭐라든 욕망을 통제해달라. 예를 들면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욕망이 안 흐르니까 욕망의 물꼬를 터달라. 약 먹고 욕망의 물꼬를 터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욕망을 통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심리치료라고. 욕망을 비정상적인 욕망의 상태를 그리고 소위 정상이라고 부르는 흐름의 상태로 변화시켜주는 것이 심리치료와 정신치료의 대부분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기준이 필요하겠죠. 기준이. 뭐가 비정상적인 욕망이고 뭐가 정상적인 욕망인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그 기준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을 설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스티튜션인 거예요. 앙스티튜션이라는 것이죠. 뭔가가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정립된 기준이 있어야지 뭐가 비정상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고 판단하고 그리로 데려갈 거 아니에요. 뭔가 설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설립이. 법원이 설립이 되어 있어야 범죄의 양태들이 구분되고 어떤 것은 범죄가 아니고 어떤 것은 범죄인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뭔가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설립은 누가 하는가? 누가 하나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해요. 그리고 최고로 권력을 가진 자들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추상적 권력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 세미나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사회의 추상적 권력의 정점에는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가 있다는 거예요.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의 근거에서 기준이 정립이 되면 그러한 정립의 근거에서 욕망이 판단되고 평가돼요. 그래서 어떤 욕망은 이건 안 좋아, 이건 괜찮네 라는 방식으로 흘러가게 되고 분절되고 교정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욕망을 통제하는 사회가 분석가와 정신과 의사들에게 맡겨놓은 역할이라는 거예요. 정신분석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왔다는 것이죠. 프로이트학파 정신분석가들이 혹은 정신과 의사들이 혹은 심리치료사들이 대체로 그런 역할을, 크게 보면 그런 역할을 해왔다라면 그러한 역할을 우리는 정치적이지 않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건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고유한 욕망의 흐름을 규정된 욕망의 흐름을 모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심리치료이고 정신과 치료이고 정신분석의 치료였다면 이것은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인 것이냐면 바로 타자의 권력에 나의 욕망이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이고, 그 정치적인 게 어떤 양태의 정치적인 행동이냐면 바로 보수적인,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정치적 행동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존재하는 욕망의 유형만 가능하고 존속되도록 만드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게 보수 정치의 근본 양태라는 거예요. 보수 정치란 뭐냐면 지금 이 세상이 좋다는 거예요. 변화시키지 말자. 이게 보수 정치의 근본 태제예요. 변하지 말자는 거예요. 변화해도 양적인 변화는 할지언정 질적인 변화를 초래하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그게 보수 정치의 근본 태제라는 것이죠. 보수 정치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인 것이고, 그리고 그 보수 정치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자아의 성향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아는 프로이트의 논점이 근거한다면 어떻게 구성돼요?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으로 구성이 돼요. 쾌락 원칙은 항상성을 추구하죠. 항상성이란 뭐냐면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기존에 존재하는 욕망의 흐름의 양태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방식으로 반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쾌락 원칙이에요. 그리고 현실 원칙은 그러한 항상성을 현실적인 담론에 의해서 규정하고 수로를 다양화시키려는 노력을 다하는 것이 현실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이 결합해서 자아를 구성해내요. 그리고 그 자아는 항상성을 추구해요. 어제의 나가 내일의 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수 정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보수 정치적인 경향을 국가가 환대하고 환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자아를 그렇게 규정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 원칙의 개입에 의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현실 원칙을 만들어내는 게 누구냐면 국가 장치인 거예요. 국가의 이데올로기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를 규범화시키고 담론화시켜서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가정에서 유통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으로 국가의 이데올로기는 우리 자신의 욕망을 통제해요. 변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이 가장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장소가 우리는 흔히 학교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셸 푸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정신의학이 거기에 대거 참여하고 정신의학이 우리 자신의 욕망의 초과를 억압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틀어막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의학은 욕망을 동일한 방식으로 재생산하는 장소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정신의학과 일부 심리학과 일부 정신분석의 보수정치적인 경향에 반대하는 게 락강아파의 정신분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락강아파의 정신분석이 근본적으로 급진적 정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분석가, 락강아파의 정신분석가는 정립된 것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립, 인스티튜션된 규정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분석가를 정립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립시킨다는 것은 타자의 사회적 고정관념과 권력에 의존해서 분석가의 욕망을 인정받게 만드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 그때 만들어진 분석가의 욕망은 우리 사회가 원하는 그러한 욕망이기 때문에 정립된 욕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래는 지금 분석가는 그렇게 정립되는 것이 아니고 탈정립되는 과정 속에서만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석가들의 협의체, 공동체가 반사회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반사회적 주체들의 사회적 협의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반사회적인 욕망이 힘을 얻고 사회적인 공동체의 표면을 변화시키고 흔들기 위해서는 산속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역시 또한 현지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사회적인 영향력과 힘을 발휘하게 되고 현재 우리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고정관념의 틀을 흔들어서 더 확장된, 더 질적으로 변화된 도래할 사회를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러한 협의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정신분석가는 탈립의 욕망을 추구한다. 정신분석가의 욕망은 정립된 것이 아니라 탈립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얘기를 정신분석의 욕망에 관련된, 분석가의 욕망에 관련된 똑같은 얘기를 세미나 7에서 어떻게 했는지 잠깐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자면, 세미나 7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나강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석가의 욕망은 어떤 욕망이냐면, 보통 정신과 의사분들은 어떤 욕망을 하나요? 환자와 함께 있을 때 환자가 낫기를 욕망하죠. 낫기를 욕망하기 위해서는 나은 상태가 어떻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나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정상의 상태인 거예요. 정상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자기 같은 상태인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고 가족도 있고 매일매일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윤리적이고 뭐 자기와 같은 상태인 거예요. 아버지의 상태이고 뭐 이런 상태인 것이죠. 자, 이 이미지를 가지고 환자가 낫기를 원해요. 자, 이게 바로 정립된 욕망이에요. 그냥 일견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면 그게 거기 잘못된 게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러한 욕망의 정립된 모습은 우리 사회가 어떤 것이 정상이다 라고 상상할 때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즉 정상성의 이미지라는 것은 남성적 이미지에 가깝고, 남성적 이미지에서도 백인 남성, 즉 현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권력에 가까운 남성의 이미지에 가까운 방식으로 정상성이 규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이미지에 근거해서 내담자를 비정상적인 욕망의 소유자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일상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엄격하게 이야기한다면 절대로 맞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담자의 욕망이 비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상성이라는 것도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권력자들이 자신의 이미지와 닮은 것을 정상성이라고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윤리적이거나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것일 수 없다라는 가정에 근거해서 그것에 비례해서 비정상을 가정하는 것 역시 상당히 비윤리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차라리 그 내담자의 절대적인 차이를 인정하는 것, 정상성은 어디에도 없고 내담자의 차이 자체가 결국 내담자 자신에게는 정상성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라깡은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라깡은 분석가의 욕망이란 죽음에 대한 욕망이라고 세미나 7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죽음을 욕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죽음을 욕망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간단해요. 정상을 구성하는 모든 종류의 환상을 몰락으로 이끄는 그런 욕망을 죽음을 욕망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립된 모든 기둥들을 무너뜨리는 욕망, 이게 죽음을 욕망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미 세미나 7에서, 다시 말해 1959년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초반부라고, 물론 라깡이 나이로 치면 초반부는 아니지만 59년이니까 59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시점에서 이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석가의 욕망은 죽음을 욕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욕망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분석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의 의미이다라면, 정립이 아니라 탈립이 어디서 문제시되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쯤에서 이 정도 설명을 드렸으면 여러분이 이제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아, 그래서 파혼당했구나.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인문학적으로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만 의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거나 당시의 정신분석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상당히 충격적인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여러분들은 라깡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고 라깡에 대해서 읽어보신 분들도 많고 라깡이 뭐 어떤 학회에서도 막 이야기가 되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들레즈도 이야기하고 뭐 바디오는 막 자기 스승이라고 그러고 지젝도 난리를 치고 하니까 제가 라깡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개를 끄덕이시지 라깡이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3분의 1 최소한 일어나실 거예요. 뭐야 이거? 라고 생각한, 아니 인문학에는 괜찮겠는데 이걸 정신분석이라고?
이걸로 사람을 치료한다고? 라고 생각하시면 일어나실 거라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락강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신의학계에서도 못 받아들이고 심리학계에서도 못 받아들이고 락강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내용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 급진적이고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이런 급진적인 정치성을 가진 정신분석이 과연 실현 가능한가?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락강은 어쨌든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결하라는 거예요. 방향을 제시하는 것. 예를 들어서 칸트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지키기는 불가능하지만 그건 올바른 명제다라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이게 지키기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이걸 말하지 않는 건 자기의 역할이 아니라는 자기는 철학자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사람을 존중하라. 라는 반박할 수 없는 명제가 윤리이고 그 윤리가 윤리학에서 유일하게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만 실천을 하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락강에 대해서 지금 제가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탈립의 주체, 데스티튜션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밀레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역시 락강 세미나 7에서 이야기했던 몇 명의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볼게요. 리어 왕과 오이디푸스 왕이 비로소 진리를 보게 되는 순간이 언제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락강이 이렇게 얘기해요. 리어 왕 다 아시죠? 그 작품을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고 뭐 연극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해요. 리어 왕이 자신의 권력을 자신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잘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딸에게 권력을 물려주고 폭삭 망하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누가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딸인지를 알게 된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오이디푸스 왕도 마찬가지예요. 오이디푸스 왕도 눈이 멀쩡하고 뭐 활발하고 재기 넘칠 때에는 자신이 죽인 사람이 아버지인지도 몰랐고 자신이 아내로 맞이한 사람이 어머니인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총명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모든 비극을 알게 되고 절망한 나머지 눈을 찌르고 장님이 되어서 광야로 나아갔을 때는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죠. 그때부터 비로소 진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락강이 세미나 7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재화를 분배하는 권력자, 대타자의 위치에 있을 때에는 진리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재화를 분배하는 위치에 있을 때에는. 보통 왕이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중재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지금 대통령이 예산을 분배하고 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복지 예산을 드린다든지 이런 분배를 하는 분배의 위치에 있잖아요. 왕도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 재화를 프랑스어로 르비앙이라고 하죠. 르비앙. 재화. 영어로는 더 굿이라고 하죠. 근데 소문자를 써서 더 굿이라고 하죠. 이 르비앙은 사실 재화라는 것의 분배는 이걸 비자를 대문자로 쓰면 르비앙을 대문자로 쓰면 선이라는 뜻이에요. 더 굿도 마찬가지예요. 재화를 G를 대문자로 쓰면 최고선, 올바름, 최고 올바름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재화를 분배하는 자는 사실은 선도 분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과 재화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누군가에게 만족을 주고 쾌락을 주는 행동은 사실상 윤리적인 즉 현실 원칙의 강화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걸 분배하는 자가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왕이 그걸 분배하는 위치에 있을 때는 뭐가 진실인지를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정신분석가가 정확하게 그 역할을 흉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분석가 혹은 심리치료사가 뭘 해주나요? 쾌락을 분배해주는 사람이에요. 정신과 의사가 어떤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심각한 정신병자 치료하는 거 말고 보통 우리가 정신병원에 가면 왜 가요? 불행해서 가는 거예요. 불안하고 힘들고 행복하지 않아서 가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요. 상실감을 경험하고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세상이 절망적이기 때문에
마음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정신병원에 가든가 심리치료사를 찾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때 정신과 의사나 심리치료사나 정신분석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놀랍게도 쾌락을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쾌락을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행복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대놓고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대놓고 말하면 좀 사이비 같잖아요. 불행하세요? 제가 드릴게요. 라고 누가 말하겠어. 근데 역할은 똑같다는 거예요. 우울증제를 주는 역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행복을 주는 거예요. 물질적인 형태를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려고 약물을 투여하는 거예요. 거의 마약에 가까운 약물을 투여하는 거예요. 그러한 재화를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사회적 권력의 대타자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위치에 있을 때는 진리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위치로부터 물러나야만 무엇이 진리인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물러나야만, 즉 오이디푸스 왕처럼 시각을 상실하던가 리어 왕처럼 모든 권력으로부터 일탈한 그 데스티튜션의 순간에 선자들이 바로 진리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진리가 없다는 진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분석가를 만든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탈립의 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분석가를 교육하는 교육분석은 일반적인 분석가는 거의 동일한 여정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떤 증상을 많이 보이는 사람들이 정신분석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분석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의 어떤 증상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건강한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석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탈립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의 무의식에 의존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정립의 기둥들을 무너뜨리고 환멸의 단계로 이끌고 가는, 즉 죽음을 욕망하는 단계로 분석가를 이끌고 가기 위한 여정이 교육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분석 과정 속에서 죽음을 욕망한다는 절차에 접근해 본 사람이 바로 그 욕망을 내담자에게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욕망을 통해서 내담자 역시 동일한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탈립의 정리, 반사회적인 자들의 사회적 협의체라는 단어를 설명해 놨어요. 이 밀레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을 하면서 이제는 이해가 가시는 거죠. 왜 반사회적이 되어야 하는지. 사회에 대해서 뭐 혁명적인 정치적 공동체를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욕망의 차원에서 반사회적인 것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강제되는 모든 욕망의 정립된 환영들을 몰락으로 이끄는 절차로 나아간다는 뜻이고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뜻이에요.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협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라카마파 협회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그 7페이지로 나아가서 제가 시대 혹은 부르주아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시대는 뭐 다 아시겠지만 도시라는 뜻이기도 하고 고대 그리스에선 뭐 다들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시대가 곧 국가를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이 단어를 라강이 자주 써요. 그리고 밀레도 이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라강이 부르주아라는 단어도 자주 쓰고 밀레도 그 용어를 자주 쓰는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부르주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주아 그러면 뭐 이름이 농담처럼 돈이 많은 사람은 부르주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보다는 시대가 추구하는 이데올로기에 동의한 사람들을 부르주아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뭐 부르주아라는 단어도 그야말로 프랑스어로 도시 사람들을 의미해요. 교차로가 되었던 그 작은 도시들에 사는 그 부르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 스트라스부르가 아시잖아요. 스트라스부르에서 부르라는 게 도시라는 뜻인데 그 부르에 사는 사람들이 부르주아예요. 부르주아. 그런데 그 부르주아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마르크스의 이론에 근거한다면 상식적인 이론이죠. 자본주의 논리를 받아들이고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삶의 양태를 분절당하는 사람들,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부르주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의 생산수단의 유무를 떠나서 크게 본다면 부르주아는 자본주의적 욕망에 동의한 자들을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왜 락강이 이제 이 세미나 7을 이야기할 때는 1950년대 후반인데 지금 밀레는 1980년대 초에 돼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락강이 죽기 전에 수도 없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아메리칸 라이프 스타일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미 그 시점에서도 아메리칸 라이프 스타일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미국 자본이, 군사력과 미국 자본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락강이 그런 이야기하는 이유는 락강이 공산주의자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걸 비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라기보다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유 때문이기보다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정신분석의 영역에서 욕망과 행복을 자본화하고 상품화하려는 경향이 급속도로 발전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고하는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부르주아 혹은 시대라고 말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락강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밀레가 그걸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욕망을 그 이전에는 뭐 왕정국가 시대라든지 자본주의 초기 시대에는 국가 이데올로기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를 상상해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과거 70년대에는 어떤 욕망이 건강한 욕망이에요. 일단 유교적 욕망이 건강한 욕망이죠. 아버님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는 강물에 뭐 바다에 뛰어들 수도 있는 욕망, 대단한 욕망이잖아요. 자, 그게 올바른 욕망인 거예요. 너무 이상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는 엄청나게 울어줄 수 있는 욕망. 자, 그게 올바른 욕망이에요. 그리고 김일성이 뿔이 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욕망. 그게 올바른 욕망이에요. 즉 국가라는 체계를 지탱하기 위한 국가 이데올로기를 욕망하는 자. 이 욕망이 유형화된 올바른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걸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가르쳐요.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시키면서 욕망을 재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는 제 세대도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했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강했다는 거죠. 뭐 국기에 대한 경애하면서 막 국가에 대한 그런 충성심을 상당히 강조하는 욕망의 유형 틀이 존재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1960년대에는 프랑스는 그런 사회는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회인가? 국가 이데올로기의 욕망이 강조되는 사회이기보다는 상품 이데올로기의 욕망이 강조되는 사회라는 거예요. 어떤 욕망이 팔릴 만한 욕망이고 어떤 욕망이 팔리지 않는 욕망이다 라는 것을 구별하는 방식으로 욕망을 통제하는 사회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어린아이가 너 커서 뭐 되고 싶어? 그러면 저 인문학자들이요? 그럼 아까 안 팔릴 욕망인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돌 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욕망은 굉장히 좋은 욕망이라고 규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욕망이 자본의 법칙에 근거해서 분절되고 평가되는 그러한 세계가 바로 부르주아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락강이 욕망을 통제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등장하고 그러한 이데올로기가 단지 일반 사회만 장악한 것이 아니라 정신분석과 심리치료의 세계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심리치료를 받으러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돈을 주고 행복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의 유형과 양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주는 그러한 치료법이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 정도 행복해져요. 저렇게 하면 저 정도 행복해진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 즉 어떤 욕망은 올바른 욕망이고 어떤 욕망은 올바르지 않은 욕망이다라는 것을 규정해주는 모든 틀이 상품자본주의에 근거한 규격에 의해서 통제되고 정립된 그런 사회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즉 심리적 쾌락이 상품화되는 사회라는 거예요. 즉 쾌락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사회라는 거예요. 심리적 쾌락을. 뭐 음식을 먹으면 뭐 미각의 쾌락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근본적인 영역에서 욕망의 쾌락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지금 심리치료 사회 세계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쪽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섭섭해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우리도 알아요. 나도 책 좀 읽었어. 나도 지적도 읽었고 의사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자,
자, 그런 개인적인 반박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일원화시킨 사람은 락강이라는 거예요. 그걸 일원화시키고 그걸 정치화시키고 그걸 하나의 운동으로 정립하기 전에는 그냥 한 의사의, 한 심리치료사의, 한 임상심리사의 개인적인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공부하는 영역은 여전히 시대가 요구하고 부르주아 세계가 요구하는 상품 논리에 타협한 논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전적으로 반대하는 방식으로 이론을 구성해내는 하나의 신청이 존재하는 영역이 많지는 않다는 것이죠. 락강학파의 정신분석은 상당 부분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즉 행복을 상품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그러한 정신분석의 흐름을 구성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자, 이건 근본적으로 원칙론적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원칙론적인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그 밑에 7페이지 중간에 제가 정치적인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설명한 부분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락강이 무의식에 대해서 무의식은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것이다 라고 언급한 일이 있어요. 세미나 11에서. 세미나 7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고 무의식이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학자의 사변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욕망을 어떻게 우리가 통제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유념해 본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욕망하는 것은 뭔가요? 여러분들 다 욕망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떤 결혼하고 싶고 어떤 가정을 이루고 싶고 혹은 어떤 가정을 이루고 싶지 않고 어떤 직업을 갖고 싶고 어떤 차를 사고 싶고 어떤 집을 사고 싶고 어떤 휴가를 가고 싶고 욕망이 다양하시잖아요. 어떤 남자를 만나고 어떤 여자를 만나고 싶고 어떤 공부를 하고 싶고 어떤 책을 읽고 싶고 그게 다 욕망의 문제인데 그 욕망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발견해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배운 거예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우리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여러분들에게 주입시킨 거예요. 그래서 락강이 물론 아주 엄밀한 의미에서는 좀 면주된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주체의 욕망은 언제나 타자의 욕망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욕망하는 모든 것은 내가 발명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 그 해당 사회가 그것을 욕망하라고 우리에게 지속적인 방식으로 유도했던 것을 습득한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예를 들어서 생물학에 근거한 심리학을 연구하신 분은 이렇게 생각할 반론을 제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의 몸이 우리에게 촉발한 욕망 아닌가? 예를 들어서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든지 좋은 데서 살고 싶다든지 아니면 남자는 여자를 욕망한다든지 혹은 어떤 여자를 욕망한다든지 이런 걸 실험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험도 하시잖아요. 여자들 쭉 세워놓고 남자들 티셔츠를 이렇게 땀이 젖은 티셔츠를 이렇게 유리병 안에 넣어놓고 가장 마음에 드는 그 티셔츠를 골라라, 즉 냄새를 골라라 하면 그 여성들이 놀랍게도 자신과 DNA가 굉장히 다른 남성이 흘린 땀이 묻어있는 티셔츠를 골랐다. 그런 의미에서 DNA가 모든 걸 촉발한다. 우리의 모든 양태, 행동 양태, 우리가 남자가 여자를 만난다든지 여자가 남자를 만나는 모든 행동에서는 DNA의 영향력이 지배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생물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락강은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촉발은 시킬 수 있지만 우리가 냄새가 좋아서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배운 이상적인 배우자의 영역에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냄새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혹은 아주 이상적인데 냄새는 좀 나빠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참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촉발 지점이 우리가 문화적인 방식으로 습득하는 욕망의 통제를 아주 미약한 부분만 흔들 뿐이라는 것이죠. 그게 락강의 이론인 거예요. 혹은 그게 정신분석의 프로이트의 이론이기도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은 타자의 권력이 우리에게 주입시킨 고정관념의 반복의 양태에 따라서 우리의 욕망이 흘러가는 것이라면, 자, 그런 욕망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가장 간단하고 상식적으로 말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우리의 자아는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의 말씀을 드리면 또 이런 반론이 제기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 타자의 욕망을 반복하는 게 뭐 인문학적으로 말하면 듣기는 좀 별별이 없어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편한 거 아닌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남들처럼 살면 안 돼요? 남들처럼 그냥 욕망하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살고 남들이 좋다는 거 먹고 남들이 좋아하는 직업 갖고 남들이 하는 대로 가정을 이루고 그냥 살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게 편한 인생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정신분석의 인상의 세계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사람이라고 정신병원 안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그런 사람들이 더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프로이트의 문명 속의 불만이라는 텍스트에서 강조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타자의 권력은 우리가 거기에 복종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를 목을 조른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복종하고 자신의 욕망을 완전히 내어준 채로 편안하게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상당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정신분석가를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 중에는 아주 올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분들도 상당 부분 계세요. 여기서 올바른 삶이라는 것은 남들이 올바르다라고 말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욕망을 나아가도록 상당히 노력을 해왔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공포를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타자에 의해서 장악된 우리의 욕망이 타자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안정적인 방식으로 통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타자는 실패하는 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실패하는 지점이 굉장히 심각할 때에 또한 정신분석가를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장을 적어봤어요. 그 페이지 맨 밑에 이렇게 적어놨죠. 개인적인 욕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정신분석이 발견한 가장 뛰어난 성과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 욕망 그러면 다 개별적인 걸로 알아요. 누군가가 자기 욕망 얘기 이렇게 하면 야 그건 네 얘기는 그냥 혼자 생각해. 왜 내가 네 여자 취향에 대해서 들어줘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여자의 취향, 혹은 그 여자가 말하는 남자의 취향, 혹은 그렇지 않은 어떤 제3의 성적인 취향들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자가 심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의 욕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욕망은 타자라는 것은, 타자의 욕망이라는 것은 모든 욕망은 사회적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라는 개념이 일단 욕망의 차원에서 상당히 드물게만 등장한다는 것이죠. 어떤 순간에 등장하냐면 탈립되는 순간 등장한다는 거예요. 모든 건 정립된 욕망인데 그게 긍정적인 방식이건 부정적인 방식이건 타자에 의해서 정립된 욕망인데 그 욕망이 가끔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순간을 우리는 증상적 순간이라고 불러요. 그 순간을 탈립의 순간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는 개인이 출현하는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절대적 차이라고도 부르죠. 즉 주체가 출현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주체는 뭐예요? 주체라는 단어의 가장 간단한 상식적인 의미는 뭔가요? 남이 아닌 나 자신인 거예요. 근데 내 모든 욕망은 남의 욕망이라면 내 모든 욕망이 다 아주 은밀한 것까지 아주 은밀한 것까지 타자가 나에게 심어놓은 방식대로 흘러가는 욕망의 흐름들이라면 나는 어디에 있나요? 주체는 어디에 있나요? 그 타자가 실패하는 지점에 있다는 거죠. 그 타자가 실패하는 지점을 정상적 순간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타자가 성공하면 어떤가요? 나는 없어요. 타자가 나에게 심어놓은 방식대로 내 욕망이 잘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질문조차 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나겠지라고 생각하고 모든 게 잘 흘러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증상이 찾아와요. 불안하고, 혹은 우울하고, 혹은 흔들리고, 공포를 느끼고, 긴장하고, 어디가 아프고, 두통이 오고, 식어증이 오고, 이러한 증상적인 순간이 찾아올 때에는 어떤 순간인가요? 타자의 욕망의 수로가 잠시 막히는 순간들인 거예요. 타자의 조종이 잠시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순간인 것이죠. 이 순간을 우리는 아픈 순간이라고 부르고 이걸 고쳐달라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이걸 고쳐달라고 병원에 가는데 정신분석가는 그러한 내담자가 온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고쳐달라는 건 다시 타자의 욕망의 수로가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는 것인데
분석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당신을 다시 타자에게로 내던지는 행위인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다면 정신분석의 여정에 참여하고 싶다면 타자의 욕망이 죽음에 이르는 것을 수용할 수 있기를 동의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하고나 정신분석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걸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내가 작년에 정신병원에 다녀봤는데요. 선생님 거기서 약 주고 또 그 선생님이 위로해 주니까 굉장히 괜찮아졌어요. 그 똑같은 거 해주세요. 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그게 예비 면담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면 설명하는 거죠. 정신분석, 악강학파의 정신분석은 그렇게 치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강학파의 정신분석은 그런 고통을 그러한 방식으로 사라지도록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통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지언정 고통을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포인트가 바로 당신의 주체성이 출현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지 그걸 소멸시키고 다시 타자의 영역으로 당신을 되돌려주는 일은 악강학파의 정신분석은 안 한다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봉변을 당하실 수도 있는 거죠. 이변을 분석했는데 뭐야 아무것도 변한 게 없잖아. 분명히 분석하고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이 변했는데 내 남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고소하겠어. 내 돈 다 내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는 분석가도 있죠. 내 남자분은 지금 의식적으로는 모르시겠지만 무의식은 변하셨어요. 무의식은 다른 분이세요. 그런 상태에까지 가지 않으려면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비면담에서. 첫 번째 예비면담에서 이해가 안 되면 예비면담 계속하는 거예요. 예비면담만 계속하는 거예요. 이해할 때까지. 그래서 둘 사이에 동지적 관계가 맺어질 때까지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반사회적 주체의 사회적 협의체라는 거예요. 즉 분석가들만 그걸 만드는 게 아니라 내담자와 분석가가 분석을 시작하는 순간에도 그러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타자에 의해서 정립되고 심어진 욕망에 동의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 두 명이 분석을 마치 동지처럼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선생님도 없고 환자도 없는 거예요. 아픈 사람도 없고 정상인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두 명의 반사회적 욕망에 동의한 동지가 무의식의 탐사의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이해시키지 않으면 분석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바로 위에 밀레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신분석은 근본적으로 사회적이며 정치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분석가는 사회주의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날리스트 에 소셜리스트라고 이야기해요. 소셜리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소셜리스트는 홍준표 선생이 싫어하는 그런 소셜리스트가 아니고 사회주의자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 맞는데 사회적 관계에 주목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회적 관계에 주목하는 자. 그게 분석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분석가는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하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사회적 관계를 별로 따지지 않아요. 이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면 그 공사 낙진 때문에 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면 그런 것들을 관찰하기는 하지만 그냥 어떤 뭐 헬리코박터균이 들어갔는지 아닌지 이걸 판단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어떤 사회적 관계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분석가는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주목하는 자라는 것이죠. 우선 먼저 이 사람이 이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회적 관계의 정립이 이 사람에게 강제한 욕망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치료와 모든 정신분석적 행위를 사회적 관계망 내부에서 파악하고자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소셜리스트라는 거예요. 분석가는 사회적 관계망에 주목하는 사회주의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욕망이란 언제나 사회적인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부분에 주목하는 것이 락강학파의 정신분석의 근본적 특징이라는 것이죠. 개인적 욕망에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건 사회적 욕망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이다라는 거예요. 무의식이. 우리의 무의식은 타자의 권력에 지배당한 현상인 것이고 그걸 이제 락강이 세미나 한 6, 7까지는 그렇게 이어갔죠. 6, 7, 8까지. 그러다가 11에서는 정확하게
그러한 타자의 권력에 저항하는 부분들이 또한 무의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자, 우리의 무의식은 뭐냐면 우리의 욕망을 구성하는 장치예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게 어떤 소프트웨어처럼 깔린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은 언어와 같이 구조가 되어 있다. 라고 라칸이 반복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 언어는 타자의 권력을 작동시키는 언어인 거예요. 문법인 것이죠. 그 언어가 나의 무의식의 욕망을 생산해내요. 통제하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욕망은 타자의 권력에 장악당한 정치적 상황에 속해 있는 것인데 정치란 뭔가요? 지배만 받아요? 그렇잖아요. 혁명도 일어나잖아요. 그게 정치예요. 권력에 지배받는 것도 정치이지만 지배에 대항하는 현상도 사건도 정치라는 거예요. 그 혁명적 장소가 바로 증상의 장소인 것이고 세미나 11에서는 바로 그 증상적 장소야말로 무의식이라고 이야기를 옮겨가기 시작해요. 그런 의미에서 무의식이란 이중으로 정치적이라는 것이죠. 무의식은 보수적으로 정치적이에요. 타자에 의해 심어진 언어의 권력이 작동하는 공간이 무의식인 것이지만 또한 그러한 언어의 권력에 대항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장소도 또한 무의식이기 때문에 무의식은 근본적으로 정치적이고 그러한 정치적인 무의식을 탐사하는 분석가는 사회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제가 질문과 답변 뭐 이런 이야기를 공부해놨는데 8페이지죠. 이 이야기는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예요. 라칸이 왜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는가 그런 얘기. 그리고 나서 이제 라칸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갖는가.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라칸주의자가 되기를 제안하는 거예요. 라칸주의자가. 이 강의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게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한 절반 정도 했네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누는 텍스트는 다음 주에 꼭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라칸주의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싶고 그리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서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텍스트는 나중에 제가 세미나 11에 대한 강의에서 오래 출간을 하는데 거기에도 상당 부분 사용이 될 텍스트이기 때문에 출간 예정 텍스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문을 쓰신다든지 다른 곳에 인용을 하신다든지 뭐 그렇게 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실 때 이 텍스트를 사용하실 수도 있잖아요. 인용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는 꼭 제가 강의를 했던 날 제가 그 텍스트에 적어놔요.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텍스트 역강의라고 강의를 했던 날에 백상현의 미출간 강의록이라고 언급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텍스트를 인용하셔도 좋은데요. 그게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고 두 번째는 뭐 시간이 좀 남긴 했는데 5월 26일부터는 정신분석과 여성적 욕망의 윤리학이라는 새로운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사실 지난 8주간 했던 강의예요. 그래서 주연분들은 거의 대부분 들으셨을 텐데 여러분들 중에서 여성적 욕망이라는 개념, 제가 세미나로도 강의했던 내용인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토요일 아침 10시 반에서 12시 반 사이에 하는 강의에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5월 26일 토요일 아침 10시 반부터 시작하고 8주간 진행되는 강의라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 여러분들 중에서 준회원이 아니신 분들 중에 만약에 준회원은 무언지 라칸 칼리지 한국 라칸 칼리지에서 준회원이 되면 뭐 준회원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뭐 특별한 뭐 회기가 있는지 뭐 없습니다. 없지만 그런 설명들을 듣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오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메일을 주셔도 되고 그런 질문들을 강의가 끝나고 저에게 주셔도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